반갑습니다. 8월 7일이고 오늘은 기출 동형 문제 풀이 과정의 첫째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OT가 아니라 이번 강의 계획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는 해당 단원에 대한 요점 정리를 간략하게 하고 기출 문제를 변형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볼까요?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담는다라는 건 무의미할 것 같고요. 이 안에 서머리라 그랬는데 전부를 담는다라는 건 무의미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요 손가락 모양을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전부 담게 되면 이게 기본 강의 교재인지 서머리 노트인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동지원, 그래서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래도 나오겠죠. 원래도 분명히 출제될 것은 51%, 49%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렇죠? 49%면 여러분들이 도전 안 해도 되는데 51%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도 행동의 기능 평가 결과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 재구성에서 문제 행동 예방입니다. 그렇죠?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부분은 예방이라는 부분을 항상 중시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다, 이렇게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조금 다소 논란이 됐던 표현이긴 하지만 강론서들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응용 행동 분석이 내용에 행동의 기능 평가와 문제 행동 예방의 원리가 더해진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본서를 진도를 나갈 때도 이 표현이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다. 왜냐 그러면 기능평가라는 부분은 응용행동 분석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 파트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강론서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더욱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행동 예방의 원리가 더해진 개념이다 라는 부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함입니다.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할 적에는 분명히 출제의 의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평가원에다가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됩니다. 처음 출제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과 같은 경우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양한 책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원에서는 거듭 요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서 개인은 물론 행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동 및 주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4번 주요 요소입니다. 이 주요 요소를 쓰시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거기 땡에 표현된 문장들 중에서 표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쓰셔야 됩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를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그 안에 쓰게끔 했던 게 있을 겁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그 내용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생태학적이라는 것, 진단에 기반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쭉 뒤로 가게 되면 맞춤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이라는 것, 그 다음에 끝에 대상을 존중한다라는 것, 요 정도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출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근거도 타당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참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겠고, 5번 봅니다. 실행 절차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 많이 반복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
기출문제에서 다시 제가 다뤘고 수없이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변형 문제라고 할지라도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기로 만들어서 출제를 해볼까 했는데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보기를 만든다 손 치더라도 단서가 너무 뻔하게 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변형을 시킬 때 보기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 예시의 순서를 실행 과정에 맞춰서 이렇게 배열하게끔 하는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 표현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종이에서 보고 계신 표현이나 문제 예시를 만든 거나 표현을 크게 바꿀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그대로 외우셔도 문제를 푸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시를 해놔두시고, 다만 거기 밑에 땡땡땡 해서 표시가 냈는데 각 단계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표적 행동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표적 행동의 정보는 어떻게 수집합니까? 라고 했을 때 수단이 뭐냐 그러면 기능평가, 행동의 기능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가설 문장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쵸? 아동의 이름에서부터 추정되는 문제 행동의 기능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요소를 외우시는 것 당연한 거지만 뭐를 대비하셔야 그러면, 최근의 추세는 항상 실질적인 보기를 작성하게끔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기를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기가 제시됐을 때 뭐가 잘못됐느냐, 비어있는 요소는 뭐냐, 이런 부분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요소들은 외우십시오. 외우시고 해당 보기들 중에서 빼져 있는 요소는 뭐냐, 혹은 이러한 요소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당연히 위에는 아동의 상황이라든지 아동의 문제 행동을 보여주는 제시문이 있을 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설을 작성하십시오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나오는 스타일은 뻔해요. 위에 애들 거 나오겠죠. 문제 상황 나오겠죠. 그 문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행동의 기능을 유추하게 할 거예요. 유추하게 한 다음에 다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요 가설을 설정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설 문장의 구성 요소 확인하시고,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인데 거기 우리가 네 가지 이야기하죠. 제가 이번에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배경 선행사건 중재라든지 대체기술 교수,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 장기지원,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 제일 출제 많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요소는 뭐냐 그러면 배경 선행사건 중재예요. 여러분들을 다소 어렵게 하는 게, 왜냐 그러면 배경 선행사건 중재 방법이 꽤나 많잖아요. 그렇죠? 문제행동의 기능별로 그 다음 또 세분화해서 전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변별력을 위해서 그렇게 낼 수가 있는 거고, 진짜 학생들이 공부를 했나라든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과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출제하고 싶은 분이라면 대체기술 교수와 관련해서 묻지 싶습니다. 대체기술 교수와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경 선행사건 중재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끌기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가지 기능. 원래 문제행동의 기능은 우리가 공부할 때 몇 가지로 구분해서 배웠나요? 5가지로 구분해서 배우는데 배경 선행사건 중재 방법에서는 4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제시를 하더라. 그렇죠? 그 부분 꼭 확인을 하시고, 대체기술 교수의 유형 한번 보시게 되면 교체기술이라는 거 있더라. 교체기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선택 기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후반부, 우리 기출문제의 후반부 가니까 최근에 교체기술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대체 행동과 관련해서 물었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세분화되면서 교체기술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도 쓰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노력에서부터 일반적 적응 기술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그 이전서부터 지속적으로 기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제에 들어가신 분들이
심리를 잘 파악하셔야 돼. 심리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나온 지가 꽤나 됐다. 3년 이상이 돼버렸다 그러면 과감하게 출제합니다. 그게 비록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일 다 손치더라도 출제합니다. 교수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 출제합니다. 전공자가 출제한다면이라는 조건합니다. 전공자가 문제 만들 능력이 안 돼서 제3자가 만든다라고 치게 되면 책에 나와 있으면 그냥 출제합니다만 전공자가 실질적으로 출제한다 그러면 3년 이상이 되면 출제할 거고요. 중요한 거다라 그러면 학교 급강 바꿔가면서 출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전공자다 그러면 뭐 낼 거냐 그러면 아마 뭐 내겠습니까? 대체기술 냅니다. 대체기술 냅니다. 대체기술. 그래서 대체기술 유형, 교체기술, 대처 및 인내기술, 일반적 적응기술 이렇게 나와 있다. 선택기준 우리가 대체행동과 관련해서는 후반부에 볼 겁니다. 그렇죠? 대체행동의 선택기준은 후반부에 볼 거고 여기서는 교체기술의 선택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이것을 싸잡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효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 전략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교수 전략들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될 거고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지시켜 주거나 감소시켜 주는 결과에 대한 제3자들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위기관리 계획이라는 게 포함이 되죠. 위기관리 계획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위기관리 계획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 때문이냐 그러면 놓쳐요.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살짝 집어넣고 목적까지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으로 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정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시게 되면 성과, 실제, 자료, 시스템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 형식의 그림을 통해서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일 바닥이 성과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다라는 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제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과고 이와 같은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해서 세 가지 실제와 그 다음에 자료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번 봤더니 3단계 예방 모델, 긍정적 행동 지원의 3단계 예방 모델입니다. 피라미드 기억하시죠? 그 모형 자체를 긍정적 행동 지원의 3단계 예방 모델이다 라고 명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각각의 중재 어떤 형식으로 중재가 제공된다고요? 제일 밑바닥 1단계는 무슨 중재? 보편적 중재, 대상은요? 그 다음에 2단계는요 무슨 중재? 보충적 중재, 대상은요 소집단입니다. 3단계는요 개별적 지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요 누구? 집중적.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번 봅니다. 자, 4번은 준비는 해놔두세요. 준비는 해놔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부분은 실행 단계는 계속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 부분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출제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수없이 많은 책들에서 각 단계를 달리 설명하고 있더라. 여러분들에게 자료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양명희 교수님 책이 제일 마지막에 이게 미국 긍정적 행동지원센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책들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다른 책들에서 소개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각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제시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양명희 교수님 책에 설명된 바는 가장 최근에 미국 긍정적 행동 지원 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출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위원이 있다. 그러면 누구 것을 낼 수밖에 없느냐? 양명희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양명희 교수님 책을 낸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긍정적 행동 지원 센터에서 발표한 단계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왜냐 그러면 학자의 이야기와 기관의 이야기를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공신력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갖고 이 문제가 타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을 전부 염두에 둔다면 지금 미국 긍정적 행동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이와 같은 단계를 출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 단계 외워야 될까,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걸 외워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단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능평가하고 표적행동 보시기 바랍니다. 기능평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요 기능평가의 정의에 대해서 기능평가는 잘 알고 계신데 기능평가가 뭐다 써봐라 이렇게 하면 또 막막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행동과 기능적 관계가 있는 선행 사건이나 후속 결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기능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출연율, 발생률, 시험 문제 출제했을 때 출제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 평상시 많이 쓰는 용어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의미 알고 쓰고 있을까라는 데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의 기능평가 수없이 많은 책에서 나오죠. 강론서마다 다 나옵니다. 기능평가라는 표현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 혹여 검사 도구를 통해서 파악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때문에 평가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파악을 합니다. 반대로 또 추가적으로 충분히 출제 가능한 게 뭐냐 그러면 기능 분석은 왜 출제하느냐에 대해서 왜 실시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따로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쵸? 기능 분석 뭐 때문에 실시합니까? 언제 실시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혹 시험 문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기능평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래 기능평가하고 기능평가 통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기능 분석하는 거야? 이 정도에서 전부 마무리가 돼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빈틈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적 나와 있습니다. 기능평가의 목적이 뭐냐라는 부분, 문제행동 유발 또는 유지하는 환경적 요인을 찾아 그에 대한 가장 뭐를?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정보 수집 왜 하느냐?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행동의 기능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심 끌기에서부터 쭉 나오고 보기 나온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관심 끌기하고 회피하기라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그래요. 다음에 문제행동의 기능평가 방법 두 가지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직접 평가의 방법 봤더니 일화 관찰 기록, ABC 관찰 기록해서 발달해온 순서대로 쭉 놨습니다. 유화 같은 경우는 일화 관찰 기록이 가장 많이 나왔었죠. 그쵸? 일화 관찰 기록이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 표본 기록이라는 게 기출에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동영 문제 풀다 보니까 표본 기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있었다. 표본 기록이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특수 관련 책에서는 많이 언급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 자체도 일반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연구방법론에서 발췌를 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표본 기록이라는 부분이 이미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일화 기록은 수없이 많은 기출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표본 기록과 관련해서도 한 번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싶어 갖고 변형을 해서 내봤습니다. 이제 행동분포 관찰이라는 평가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 장점이 있었다. 맞죠? 거기 시간대라는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봤더니 기능 분석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기능 분석 봤더니 문제 행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행동과 환경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행동하고 환경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여기까지가 목적이죠. 그쵸? 이게 목적이고 다음서부터 언제 실시하는 겁니까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기능 분석은 언제 실시합니까? 했더니 기능평가위에서 간접평가하고 직접관찰평가 할 거다. 그쵸? 이걸 통해서 정보 수집할 건데 정보 수집해도 명확한 가설을 세우기 어렵거나
기능평가에 근거한 중재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기능 분석을 실시할 때입니다. 시기입니다. 시기. 기능 분석을 실시해야 되는 시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 봅니다. 목차대로 쭉 봤습니다. 강화 봤습니다. 강화 관련해서는 아마도요. 강화 제2 종류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유아 같은 경우 항상 뭐 활동 강화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는 조건과 무조건 형식으로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하죠. 행동 연쇄와 관련해서 중간에 제공해야 되는 게 조건 강화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화제의 종류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특성에 따른 강화제의 종류 이거 허투루 넘겨버리시는 분들 많은데 허투루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넘기시면 안 돼요. 거기 물질적 특성에 따른 분류 그 음식물 강화제, 감각적 강화제, 물질 강화제, 활동적 강화제, 사회적 강화제 이것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프리맥 원리 나오죠. 행동의 빈도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것을 앞에 넣어야 되느냐 뭘 앞에 넣어야 돼요? 애들이 수행 가능하고 활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뒤에 배치시켜야 되죠. 공부하면 뭐 줄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것을 먼저 하면 나중에 선호하는 활동을 하게끔 해주는 것. 그래서 뭘 하게 하려고요? 활동의 빈도가 낮은 것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동을 어디다가 배치를 한다? 활동 가능성이 낮은 활동 뒤에 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제 시기 강화 계획이라고 한다. 강화 계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머릿속으로 떠오르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속 강화 계획이냐 간헐 강화 계획이냐 이렇게 하고 간헐 강화 계획에 다시 또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다. 그렇죠? 비율이냐 아니면 간격이냐 시간 고정 시간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율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 강화 계획의 장단점 꼭 확인하시고 토큰 제도 나오죠. 토큰 제도 나오고 강화제와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3페이지 넘깁니다. 행동계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계약은 아무래도 뭐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요하느냐 그러면 행동계약의 거기 구성요소 있죠? 구성요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 행동 있고 조건과 준거 있고 그 다음에 계약 내용과 방법 있고 계약기간 있고 하나 빠져있는 게 있죠? 서명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 만들었다 뺐다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서명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강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단 강화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단 강화의 종류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거기 몇 번째를 보셔야 되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종속적 집단 강화 그 다음에 상호 종속적 집단 강화 하나가 독립적 집단 강화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종속적과 상호 종속적 같은 경우는 또래의 부당한 압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한 구성원이 집단의 노력을 고의로 방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고학률 요구 연속 나와 있습니다. 고학률 요구 연속. 고학률 요구 연속은 분명히 보기를 통해서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보기가 제시가 될 거고 주의점 있죠?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학률 요구 연속 주의점 두 가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 기출 동영에 출제가 됐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는지 부분 나와 있습니다. 고학률 요구 연속 정답이 되려 그러면 잘하는 거 쭉 시키다가 문제 유형은 뻔한 겁니다. 예시가 나오면 잘하는 거 쭉 시켜. 그럼 애가 맨날 수행할 거야. 잘했어 하다가 갑자기 애 못하는 거 한번 뚝 시켜갖고 애가 하잖아. 그러면 잘했어. 이렇게 해서 끝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그럼 다 백발백중 뭡니까? 그겁니다. 고학률 요구 연속입니다.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 그 정도밖에 못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다음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감소 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감소는 우리가 수준별 대안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준별 대안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 있습니다. 강화 중심으로 가는 거 있고 다음에 소거 있고 그 다음에 제거 바람직한 자극을
줬던 거 뺏어버리는 거. 나중에는 혐오 자극을 제거하는 순으로 쭉 가는 거죠. 그쵸? 강화 중심의 전략이라는 것은 차별 강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화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음으로 두 번째 보시면 행동 감소를 위한 원칙에는 최소 강제성 대안의 원칙하고 행동의 기능에 근거한 중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별 강화 봅니다. 차별 강화 봤더니 유형을 보니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다른 행동 차별 강화, 대체 행동 차별 강화, 상반 행동 차별 강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맨날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게 아닙니까? 대체 행동 선택 기준. 그런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갑시다. 기출 문제들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각각의 강론서를 보더라도 대체 행동의 선택 기준, 대체 행동의 선택 기준 쓰십시오 라고 하면 도대체 뭘 써야 될지 애매해져 버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 대체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세 가지를 쓰십시오. 세 가지를 쓰는 게 맞습니다. 고려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 이렇게 하면 세 가지를 쓰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 왜냐 그러면 신영기 교수님 책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선택 기준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책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 그거부터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 거기 선택 기준 세 번째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이 이미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고 계십니까? 유형 밑에 대체 행동 선택 기준 보이죠? 찾았죠? 끄덕끄덕 해봐. 찾았으면 거기 세 번째 문장 보십시오. 아동이 이미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없니? 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없습니까? 그거 한번 그러면 두 문장밖에 없어? 두 문장? 그럼 제가 불러드린 거 씁니다. 아동이 이미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요 표현 그대로가 기출에 출제됐던 겁니다. 이 표현 한 번 출제됐습니다. 한 번 기출해 보니까 선택 기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정리를 해줄까 해서 쭉 보면 기출에 선택 기준 쓰십시오 라는 문제는 있지만 선택 기준을 한 번이라도 언급해줬던 게 이 표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를 써야 될까 고민인데 이 표현 하고도 뭐가 나와 있냐 그러면 다음 문장이 웃겨버립니다. 선택, 요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 외에도 고려해야 될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떠오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기출에 이미 출제됐던 문제에 대체 행동을 선택할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해서 문제가 고려해야 될 사항 두 가지를 쓰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통해서는 도저히 감을 못 잡는데 지금 여러분들 요거까지 하면 세 가지죠. 여기 이미 여러분들 유인물에다가 나눠드린 것까지 추가하면 세 가지입니다. 고려해야 될 상황, 선택 기준 그러면 위아래 걸 전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거기 선택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세 가지하고 고려 사항하고 모두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효율성 이야기 나왔다 그러면 따지지 말고 뭐 쓰면 돼? 고려 사항이다 딱 잘라서 이야기했다. 뭐 이야기하면 되겠니? 인식성하고 수용성 생각하면 돼. 나머지 세 개, 나머지 두 개. 맞죠? 고려해야 될 사항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항상 합니다. 효율성, 수용성, 인식성. 이렇게 세 가지니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쓰면 되는 거고 시험 문제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표현 나온다. 그래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고려사항이냐 선택사항이냐 이렇게 기존의 문제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의견을 묻는다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문제 행동과 기능이 동일해야 된다. 이거는 선택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왜냐 그러면
대체 행동의 정의 자체가 이거야. 대체 행동의 정의가 문제 행동의 기능과 동일해야 된다. 이게 대체 행동의 정의인데 이게 선택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거듭 정리를 합니다. 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고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대체 행동에 대해서만은 그 어떤 책들도 명확하게 잘라서 이야기해주는 책이 없더라. 기출문제하고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시험 문제 혹여 선택 기준으로 칠판에 쓴 거라든지 여러분들 유의물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같이 언급을 하고 나머지 선택 기준을 쓰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기 대체 행동의 선택 기준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쓰든지 고려사항에 있는 세 가지 중에 선택해서 쓰든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상관없을 것이다. 왜냐 그럼 지금까지 이걸 구분지어서 출제한 적이 없더란 말이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나왔다고 해서 와 지금까지 공부한 적 없는데 라고 해서 나머지 거 생각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알고 계셨던 건 세 가지는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에 대해서 쓰셔도 된다. 다음으로 각 차별 행동의 종류별 목적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 기억하시죠?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의 목적은 뭡니까?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감소시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상반 행동과 대체 행동은 표적 행동을 제거하는 거고, 또 하나 뭐였니? 다른 행동은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있습니다. 기회에 또 문제 올라가 있으니까 비유관 강화 보시면 문제 행동의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강화를 제공을 하더라 이런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속어 보게 되면 거기 속어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어 저항과 관련해서는 속어 폭발이냐 속어 저항이냐 이게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부적벌하고 정적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적벌하고 정적벌. 거기에 부적벌에는 반응 대가하고 타임아웃, 다음에 교정벌에는 과잉 교정하고 혐오 자국 제시.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 그러면 과잉 교정을 내고 싶은 생각이 꿀뚝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유아들 대상으로 이거 있잖아요. 책을 찍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책을 신문지 같은 거 잔뜩 갖다다가 하루 종일 그거 찍게 해갖고 번아웃 시켜버리는 경우들 있죠. 그거는 분명히 과잉 교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과잉 교정이 되려 그러면 뭐를 느껴야 되느냐? 아동이 당사자 자체가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와 관련해서 충분히 저 입장에서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행동의 습득으로 넘어갑니다. 변별 훈련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넘어와서 자극 통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변별 훈련은 뭐고 자극 통제는 뭐냐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다음으로 배웠던 게 촉진이다. 촉진의 종류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응 촉진하고 자극 촉진 이렇게 돼 있었고 반응 촉진의 종류 강제성의 강도에 따라서 강제성이 약한 거에서부터 쭉 배열을 해놨습니다. 강제성이 약한 것부터 배열을 해놨으니까 보고 자극 내하고 자극 이 부분 역시도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죠. 근데 아마도 시각 촉진은 이제 안 나오지 싶어. 그렇죠? 시각 촉진은 내면 바로 알잖아. 바로 내면 아니까 자극 내하고 가외 정도에서 아마 출제를 한다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자료는 나중에 출제위원들한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나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여기 오늘 보고 있는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료에서는 출제 똑같이 나오지 못해. 바꿔서는 나오지. 바꿔서는 나오는데 요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다 출제위원들 다 검토해서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기본서하고 기출문제까지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또 변형시켜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나온 적 없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여러분 정리용으로 쓰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출제될 거라고 보시 마시고.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촉진의 용암 보세요. 최대 최소 촉구법하고 최소 최대 촉구법. 이거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강제성 앞에 나오는 촉진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강제성의 종류로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최소 최대냐 최대 최소냐 이걸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서 촉진의 종류를 쭉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점진적 촉구지원법이라는 거하고 점진적 안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진적 안내 봤더니 신체적 촉구 체계적으로 용암시키는 데 사용되더라 라고 하고 있고, 점진적 안내하는 데 있어서 손 위에 손 요 표현들 나오더라. 그렇죠? 손 위에 손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촉구지원법 어떤 책에 보니까 무변시간지연인데 기출의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 그러면 동시촉구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무변시간지연은 시간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건데 거의 0초를 기준으로 해서 하더라라고 해서 자료도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연쇄 나왔습니다. 행동연쇄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상황을 제시하고 이게 어떤 행동연쇄법이냐 자꾸 묻지요. 그쵸? 그 다음에 행동연쇄법을 제공할 때 어떤 강화제를 제공을 하느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행동형성법 나와 있습니다. 행동연쇄 말고 형성, 현재 나타나지 않는 표적 행동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표적 행동에 점진적으로 가까운 행동을 체계적으로 차별 강화해서 새로운 행동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4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볼까요? 5페이지 봤더니 표적 행동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건 뭐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행동 형성을 할 때 표적 행동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것은 표적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이거나 표적 행동과 같은 행동이지만 강도, 양, 기간이 다른 행동을 이야기한다. 세 가지 측면에서 강도라든지 양이라든지 기간이 다른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방하기인데 모방하기 이 파트는요 오히려 지금 내일 시간에 배우는 지적장애 파트의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포함 안 시킨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롯이 이번 문제는 자기 관찰하고 자기 모델링만 이 부분에 시켰고, 지적장애 파트 넘어가게 되면 모델링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관찰학습 이런 부분들은 지적장애에서 다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기 관찰하고 자기 모델링이 있다. 일반화 보겠습니다. 일반화 여러분들 아직도 구분을 못하시는 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극 일반화하고 반응 일반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이한 자극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이 일으킨다. 뭐라고요? 그게 자극 일반화.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상이한 반응이 일으킨다. 그게 뭐지요? 반응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고, 일반화하게 되면 항상 결부시켜서 나오는 게 일반 사례 교수법. 일반 사례 교수법은 이제 순서대로 지금 여러분들 책에 자료에 나눠드린 대로 단계들을 쭉 설명하고 이건 순서대로 배열하십시오의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시를 통해서 뭐 잘못된 부분을 찝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단계별로 예시들을 제시해 놓고 그 예시들을 단계별로 맞춰 놓으십시오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의 주안점은 뭐냐 그러면 교수학습 상황에서 예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예를 최소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로 예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기 관리 기술 이렇게 했는데 시험 문제는 자기 통제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관리, 자기 통제 이렇게 하니까 동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자기 통제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위형으로 목표 설정에서부터 자기 교수까지 쭉 나오더라. 자기 교수가 여기서는 하이라이트죠. 자기 교수. 그래서 이 단계 꼭 외우시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기 진술문은 이번 기출 동영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요 기회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문제 하나하나 넘기면서 유사한 문제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지금 뒤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진술문이. 그래서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행동 지원 파트와 관련된 기출 동형 문제가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도 다른 문제를 만들다가 기존의 기출문제 변형할 게 생기면 계속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추가 문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진술문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파트다라는 부분은 저 역시도 동의를 하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진술문이 등장을 하지 않아서 미처 문제로까지는 제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행동의 관찰과 기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표적 행동하고 두 번째 보면 목표 행동의 구성 요소 나와 있죠. 목표 행동의 구성 요소는 거기 원래는 4가지더라. 4가지인데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보는 요구사항이 뭐냐 그러면 메이거식의 목표 진술 방식을 따라서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때 메이거식에서는 아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습자 이름을 명명하지 않습니다. 뭐가 됩니까? 조건과 기준과 행동 요 3가지만 갖고 진술하면 되니까 메이거식하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목표 행동의 진술 방식에 들어가는 요소가 뭐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 일화 기록의 유의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라는 취지고, 네 번째 보게 되면 거기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기록 뭔지 기억나시죠? 누군가가 깼다 버렸다 라고 하게 되면 깨진 것 버린 것 요 부분들 근거로 해서 문제 행동 파악하는 것. 다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에 보게 되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들 보이기 시작합니다. 빈도, 그 다음에 지속시간, 지연시간, 반응기회, 기준치 도달. 이거는 분명히 시험 문제는 페이지 반 페이지 차지해 가면서라도 뭐가 제시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양식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출제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수치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생가지 모양, 산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빗금도 쳐줘야 되잖아요. 그치? 문제 출제하려고 그러면 다음에 또 뭐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관찰자간 일치도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양식 확인하셔야 됩니다. 양식 확인하셔갖고 그 양식에 맞는 명칭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그 해당 양식이 주어졌을 때 관찰자간 일치도 어떻게 산출하는지 됐죠? 그 다음에 시간 중심 관찰 기록 5번하고 6번은 쌍벽을 이루죠. 그쵸? 뭐가 출제될지 모른다. 6번 같은 경우 제일 출제 가능성이 출제하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운데 나와 있는 부분간격 기록법입니다. 부분간격 기록법 우리 3가지잖아. 3가지 배우잖아요. 그쵸? 간격 기록법하고 시간 표지법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이것을 세분화하게 되면 3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부분, 순간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출제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부분이야. 부분. 왜냐 그러면 이 부분 간격은 걸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걸쳐만 있으면 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해 놓고도 이거 누구나 다 맞출 것 같은데 난이도 너무 한데 하얘 한데 이런 느낌이 나는데 부분은 뭐냐 그러면 살짝 걸쳐 놓고 이걸 애들이 알까? 우리 수험생들이 알까? 이거 카운트해야 되는 걸 알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부분 걸쳐 있어 끝에 살짝 걸쳐 있어도 카운트해야 되고 전체 걸쳐 있어도 카운트해야 되고 시작할 때 걸쳐 있어도 카운트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알까라는 부분들을 파악하기 참으로 좋죠. 순간 표집은 표현에서 이미 다 들통납니다. 아, 이거 순간 표집이구나 라는 부분 다 표현에서부터 들통나갖고 좀 애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행동 발생률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행동 발생률은 지금 요게 보게 되면 시간 중심 관찰 기록은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면 그 등분이 나올 것이다. 맞죠? 그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간격들 중에서 몇 번에 걸쳐 있느냐라는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행동 발생률 나온다. 단일 대상 연구 나옵니다. 단일 대상 연구 1번에 보게 되면 신뢰도라는 것에 대해 있고 다음에 타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당도에 보니까 내적 타당도 나와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 용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험 결과 나오는데 이 실험 결과가 진짜로 믿을 만한 것이냐
믿을만한 실험 처치의 효과, 중재 효과에 의한 결과가 맞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내적 타당도입니다. 오늘 기출문제 중에 끝에가 이 내적 타당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끄덕끄덕 안 하는 학생은 못 쓴 거야. 지금 내적 타당도가 오늘 시험 문제 끝에 등장해야죠. 다음에 외적 타당도라는 건 실험 결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다음에 사회적 타당도, 또 기출 동형에 있었죠. 기출 동형에 있었습니다. 사회적 타당도. 기능력 중재 방법, 목표와 관련해서, 과정과 관련해서, 효과와 관련해서 이번에 출제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미 다 써먹었기 때문에. 근데 알아두십시오. 사회적 타당도 조금 여러분들 기출 동형에 아까 목표는 어떤 사회적 타당도의 목표, 그 다음에 과정, 효과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학적 타당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통제된 실험실 상황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타당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일 대상 연구의 설계 종류 나와 있습니다. 반전 설계 보시면 통상 우리가 AB 설계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B 설계의 변형이다. 중다 기초선 설계 3가지 종류가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행동간, 대상자간, 상황간.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시험 출제 제일 많이 되는 게 뭐냐, 그럼 언제 중재 실시할 것이냐, 중재 실시 시기가 맞느냐, 이거 제일 많이 나온다. 그쵸? 중재 실시 시기가 맞느냐를 보려면 기초선 봐야 된다. 그쵸? 기초선 봐야 되고 그 이전 단계의 중재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느냐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선 글록 게임 끝.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부 수준에선 그 정도까지만 묻는 게 전부여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다 기초선 설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띄엄띄엄 측정하게 해줬더라. 기초선을 맞죠? 그게 뭐냐 그러면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하고 제한점 이런 부분들 꼭 확인을 하시고, 이제 밑에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기준 변경 설계, 거기 보시면 양식 항상 위에다가 바가 있더라. 기준 변경 설계는 항상 바가 있습니다. 이 바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준 이야기하려고 바를 맨날 그려놓은 거잖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시험 문제라든지 거기에는 항상 이와 같이 바를 그려놨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눈에 더욱 명확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선들을 그어놔줬을 뿐이지 없을 수도 있는데, 시험 문제는 거기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그러면 신뢰도 증가 방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중재 비교 설계로 들어가게 되면,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게 조건 변경 설계입니다. 조건 변경 설계. 이 조건 변경 설계 중에서 A, B, C 설계 변형 나왔던 거 있죠? 기억하시죠? 한 가지 중재하고 2가지 중재가 같이 줬을 때 비교하는 거 있잖아. A, B, C 설계 변형. 요 부분이 출제하기가 상당히 좋아. 이 출제하기 좋은 이유 중에 뭐냐 그러면 어떤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묻느냐 그러면 기능적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혼란에 빠뜨리는 용어는 이 2가지입니다. 기능적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적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단순 효과는 가능한데 비교는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A를 중재를 줬을 때 하고 A하고 B의 중재를 줬을 때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기능적 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B의 효과가 A의 효과보다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요. 상대적으로 가능성만 놓고 보면. 맞잖아. 그쵸? 2가지를 같이 줬으니까. 그러나 B가 A보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그 부분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복수의 효과가 존재하는 거지 단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하기에 상당히 좋고
나름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재교대 설계, 중재교대 설계 두 개의 그래프가 겹쳐져 있는 거, 두 개의 그래프가 겹쳐져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양식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으로 유의점이라는 부분, 유의점 꼭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상대적으로 꽤 오래 걸리죠. 이 부분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출문제 풀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의 집중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